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60이 다 되어가면서 요즘에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내게 자식이 없었다면, 내 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을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저 또한 딸아이가 특별하고 귀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과는 달리 몇 해 전만 해도 제게 딸아이는 잊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크게 애정도 없었고 그저 내 혈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전처와 내 사이에 생긴 책임의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탄생의 기쁨,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희열, 그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제게 딸은 일반적인 자녀, 내가 낳은 내 후손,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게 부모란 어느 정도 사회로 가는 길을 터주는 길라잡이 정도였어요. 원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어머니 한 분의 모습만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게 결혼은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인생에서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큰 뜻이 있어서 결혼을 꿈꾸진 않았고 그저 남들처럼 살려고 택한 통과 의례였죠. 그리고 아내는 평범함만을 기대하는 제게 가장 잘 맞는 사람 같았습니다. 적당히 호감형 외모에 대화에 있어서 거슬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어머니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어머니 하면 감동이 솟구치고 눈물이 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머니이기 이전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이셨고 아버지 대신이기도 했죠. 그래서 감정적인 위로와 심적인 교류보다는 현실을 더 일깨워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 나이에도 아직도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던 7살쯤이었고 학교 다녀오는 길에 어머니가 주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어머니께 잃어버렸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기대와는 달리 칭찬도 혼을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다시 찾아와야지. 그 돈 네 준비물 값이잖니. 난 분명히 줬고 네가 잃었으니 이 애미가 너한테 그 돈을 다시 줘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든 찾아보는 수밖에. 홀랑 잃어버려 놓고 바로 달라고 하면 또 돈을 줄 알았느냐. 뭐 그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가 다 지도록 걸어서 40분이 걸리는 학교를 다시 돌아갔습니다. 학교를 뒤지고 가는 길을 고개가 빠져라 뒤지고 안 되겠으니 집에 오는 중간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줬을까 매정하다 싶었겠죠.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집에 오니 제 책가방 위에 돈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귀히 여겨야 된다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제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그냥이 없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가 당당해야 한다면서요. 아내가 딱 그랬습니다. 선으로 만난 사이이긴 하지만 무턱대고 나온 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 이 자리에 쉽게 나온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고민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랑 적어도 3달은 만나봐야겠어요. 사람 인연 가벼워 보여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진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내와는 달리 선 한 번으로 대충 때우려 했던 제게 일침을 놓은 듯 했죠.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3달을 만났고 만나는 내내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러다 여느 때처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단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약속 시간 10분 전에 꼭 오던 아내가 오지 않았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계속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돌아가려는데 그때 헐레벌떡 뛰어오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사이드 미러에 치이셔서 같이 병원에 갔다 오느라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가족분이 바빠서 아무도 못 오신다고 해서 제가 있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늦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와 약속한 장소로 오는 길에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아내의 눈에 띄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에 차 한 대가 사이드 밀러로 그 아주머니를 세게 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깨를 심하게 부딪혀서 쓰러졌고 차는 그대로 뺑소니 쳤다면서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죠. 하지만 2시간이면 충분히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은지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 장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같이 있어준다고 낫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오지랖을.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으니 저도 시간이 여유로운 건 아니어서 무사히라도 온 거 봤으니 됐네요. 오늘 약속 없던 걸로 하죠.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밥 먹을 시간도 지났고 여기도 다질 것 같은데 집에나 데려다 줄게요. 무사히 와서 안심은 되었지만 막상 와서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 정도면 날 너무 배려하지 않은가 싶었죠. 그래서 약간의 빈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고 제 차에 타라고 권하는데 집 말고 들를 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 아주머니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가족들 걱정할까봐 연락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 뺑소니범도 안 잡혔고요. 모셔다 드린 응급실에 다시 갔다가 가야겠어요. 그럼 저 병원에 데려다 주실래요? 그때 제가 바로 든 생각은 이 사람 같이 지내면 좀 피곤하겠구나 싶었죠. 오늘 일을 계기로 그냥 정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잠시 차를 세워두고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금세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아주머니를 부축하면서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같이 모셔다 드리자 하고 담배를 꺼버리고는 고개를 들어보는데 응급실 간판 불빛으로 아주머니 얼굴이 보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부축해서 같이 나온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셨어요. 전 놀라서 후다닥 달려가 엄마 하고 불렀고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던 아내와 어머니도 절 보고는 놀랐습니다. 뭐야? 엄마 다쳤어? 뭐 어디 얼마나 다쳤어? 뺑소니라며 어떤 새끼야? 치고 그냥 간 거야 진짜? 이런 개자식을 봤나? 병원에서 뭐래? 많이 다쳤대? 왜 잘 못 걸어? 어깨 말고 다리도 다쳤어? 그러게 왜 조심을 안 하고? 제가 속사포같이 쏟아내자 어머니께서는 옆에 있는 아내 덕에 괜찮다면서 웃어 보였죠. 난 이제 괜찮다. 오늘 일 있다고 늦는다더니 왜 여기에 있어? 너야말로 어디 다친 거야? 아니면 누가 다쳤니? 오히려 제 몸을 걱정하는 어머니 양 어깨를 부여잡고는 저는 큰 한숨을 더 쉬었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뜻하지 않게 어머니를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저희 어머니세요. 고마워요 오늘 여러모로. 저희 어머니가 이래요. 일 생기면 절대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죠. 내가 엄마 때문에 정말 속상하다 속상해. 왜 아들 없이 사는 것처럼 그래. 이러고 또 내가 몰랐으면 끝까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지. 다 알아. 어머니는 내가 모실게요. 얼른 타요.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러자 그때 아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시간이 오후 10시쯤 되었고 저도 저지만 저희 어머니 챙기느라 부랴부랴 다닌 아내가 꽤 배가 고팠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민망할까봐 그 소리를 감추려고 말로 가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은인인데 집에만 데려다 주면 쓰나. 어차피 많이 늦은 거 우리 집 가서 식사하고 가요,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하는가 궁금도 하고. 이래저래 내가 챙겨주고 싶고 고맙고 해서 그래요. 이렇게 그냥 보내면 경우가 아니지. 가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날 아내는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고
싹싹하고 살가워서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제 속단으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아내와의 사이가 그 계기로 깊어졌고 반년 정도 더 만남을 이어오다 1년이 채 안 되어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머니와 친밀하고 저와는 달리 정이 많고 상대를 크게 배려하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냉정하고 결단력이 빠르고 책임감이 큰 절 마음에 들어 했죠. 서로 많이 달랐지만 그래서 끌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제 동년배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저에게는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했어요. 특히나 어머니께서 아내가 좋은 사람임을 잘 아시니 더 부추기시기도 했죠. 그리고 저 또한 아내가 그에 걸맞는 좋은 안사람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솔직히 남들이 말하는 애틋하고 뜨겁고 절절한 사랑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적당히 좋았고 적당히 집안이 맞았고 적당히 시기가 맞았습니다. 그런 게 결국엔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아내와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에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 27이었고 그때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가장이고 책임으로 가득해야 할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많이 어렸네요. 여보, 나 임신 6주 차래. 우리 이제 부모 되는 거야. 너무 기뻐. 아내는 제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벌써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죠. 아내도 번듯한 직장인이었고 준비된 게 많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부모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리고 내가 아이 아버지가 된다면, 아이가 생긴다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찰나에 들은 소식이었죠. 어쩌면 그때 철도 없었던 것 같고 생명의 귀중함 그런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얼떨떨한 뿐 감동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내 앞에서 그런 철없는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격하게 기뻐하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라는 것이 애초에 혼자 가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말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은 아이가 생겼구나. 어쩌다 생긴 거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는 거지? 조금의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회사가 큰 실패를 한번 겪으면서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던 때였고 재직 중인 모든 직원들이 누가 천해질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했고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내가 정리가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도 앞섰습니다. 한마디로 제 머릿속에 아이까지 넣을 대간이 없었죠. 저는 꼭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보는 관찰자처럼 굴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동안에 입덧도 겪었고 초반에 조산기가 한 번 있었는데도 저는 위태롭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하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게 없었습니다. 임산부여서 몸이 힘든 아내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말은 하지 않아도 분명 아내도 서운함을 느꼈을 겁니다. 눈치를 보고 미안해해야 하는 건 저인데 오히려 아내가 제 눈치를 살피고 배가 무거워 하루에 화장실도 자주 가는데 혹시라도 제가 깰까봐 뒤꿈치를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다 봐왔으면서도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이어서 잠을 청할 뿐이었죠. 요즘엔 젊은 아빠들이 임신 관련해서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진작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하면서 감정을 고취시키더라고요. 나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면 조금은 지금의 딸아이에게 덜 미안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탄생을 그리 바라지 않는 비정한 아빠처럼 굴었으니까요. 그런 자잘한 우여곡절들이 모두 지나고 아내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달려오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고생한 아내를 보며 눈물을 지으셨죠. 저희 어머니 또한 아내를 다독여 주시면서 새로 태어난 손자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정말 장하다. 의사가
애가 돌아가서 산모가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많이 칭찬해 주라고 하시더라고. 장한 일 한 거라고. 그런데도 우리 며느리는 힘든 내색 하나 안 하고 세상에나 내가 이런 복덩이를 어찌 얻었을꼬. 아가 고생했어. 저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는 별로 예쁘지 않았습니다. 꼭 주물러 놓은 홍시 같아 보였고 이상한 비릿한 냄새도 났죠. 제 품에 안으면서도 이 아이가 내 애가 맞나 싶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으신 건지 아내 담당의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생물학적으로 낳기만 한다고 다 아빠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은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해요. 결국엔 엄마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낯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 대 인간이거든요. 자기 자식이어도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앞으로 계속 계기를 만들어 가세요. 흔한 말로 유대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충고를 들었음에도 저는 아내 품에 안긴 딸아이를 제대로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아내는 아내라기보다는 꼭 저와는 많이 멀어진 성모 마리아 같은 성스러운 느낌이 앞섰어요.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와 제가 만나온 기간이 짧았고 신혼 기간을 느껴보기도 전에 아이가 일찍 생기면서 아이 이전의 아내와 부부로의 큰 유대감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아이의 탄생한 이후의 부모의 삶은 인내였습니다. 아이는 시간을 맞춰 놓지 않은 자명종 같았어요.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 기절해버린 아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귀가 밝은 제가 늘 깨어나 아이를 얼르고 달랬어요. 우는 아이를 한참을 달래고서야 겨우 눈을 붙일 것 같았는데 금세 출근 알림이 울리더군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듬이 잠부터 꼬이니 그 후에 모든 것들이 고행이 되더군요. 잠을 잘못 드니 회사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입맛도 없어 살은 쭉쭉 빠졌죠. 지각을 몇 번씩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요. 일어나. 어떡해. 지금 9시예요. 출근해야죠. 어쩜 좋아? 어머. 당신 완전 지각하겠어. 우선 회사에 빨리 전화해요. 어떡해. 미안해요. 내가 깨운다는 게 나도 잠들어 버렸나 봐. 어쩌면 좋아. 밤새운 아이를 달래다가 잠깐 머리만 댄다는 게 늦잠을 자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면 아내는 제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내와 저는 부부가 아니라 꼭 서로가 피해자 같아 보였어요. 마주하면 제가 사과를 계속 받아야 했으니까요. 차라리 아내가 제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었으면 달라졌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이지만 아내가 특히 고생이 심했어요. 피곤하게 해서 미안하다, 못 깨워줘서 미안하다, 밥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아내. 아내가 사과할 때 말하는 그 입술은 다 터지고 까져서 푸릇푸릇했습니다. 내가 피곤하겠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피곤해서 입술이 다 부르터진 거예요. 몸이 많이 지쳐갔는지 아이 가졌을 때 입덧도 안 하던 사람이 입맛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당신도 회사 일로 엄청 바쁘겠지만 나도 서툴러서 그런가 하루가 엄청 빨리 가요. 애 밥 주고 씻기고 청소하고 나면 이미 당신이 와 있더라고요. 누가 내 시간을 훔쳐가나 봐. 그래서 시간 아까워서 밥 먹는 시간도 낭비 같아요. 아이 안고 밥 먹으면 잘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먹는 게 더 속도 편하고요. 그래서 나름 챙겨주려고 뭐라도 사들고 집에 갔지만 아내나 저나 부모는 처음이니 그저 아이에만 매달리기 바빴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대화 하나 나눌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덕에 잔병 치레가 참 많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열이 오르기도 하고 먹이는 족족 토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 애 잡겠다 싶을 만큼 숨쉬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회사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먼저 결혼한 동료들이 말하길 아이가 악마 같아 보이는 시기라고도 했죠. 저야 퇴근하고 잠깐이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에게 시달리니 매일 밝은 표정이던 아내도 점점 예민해졌어요. 저 또한 시간이 갈수록 아내 탓을 하고 있더군요. 부족해서, 육아에 미숙해서라고 멋대로 판단하며 서로에게 싸늘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그때부터 조금씩 멀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만 하느라 저보다도 더 힘들 아내를 더 챙겨주지 못했고, 아내는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서 제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도 몰랐겠죠. 아이를 낳고 조금이라도 아내의 시름을 덜어주려고 집으로 달려가던 퇴근길에서 저는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동료들은 늘 아유, 우리 아기 아빠 딸 보려고 또 엄청 일찍 퇴근하시네. 딸이 그렇게 좋아요? 퇴근 땡 하니까 달려가고 말이야. 이 누군 딸 없어서 서러워서 살겠나. 부럽다 부러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의 무리에도 절 끼워주지 않았고 그저 자식 바보 취급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든 것 또한 저였지만 어느샌가 보니 집에서도 직장으로도 끼지 못하고 저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봐야 애가 울고 아내도 같이 울고 있고 집은 난리고 엉덩이 한번 붙일 새 없이 저는 밀린 일을 해야 하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엉망이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가도 아내는 아이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서 제가 왜 늦는지, 뭐 때문에 늦는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책감 반, 후련한 반을 안고 동네 선술집에서 반주를 하거나 차 안에 누워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때웠어요. 아내와 아이가 잠들기까지 기다리면서요. 그런 생활을 몇 달간 지속했고 나중에는 이게 사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주말에는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에서 빠져나와 정처 없이 드라이브를 했죠. 한마디로 무책임한 가장이자 도움 안 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긴 방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짓으로 만든 일이 생겼어요. 무기력하게 회사와 집에 속하지도 못하고 떠돌던 제게 한 신입이 맡겨졌어요. 한눈에 딱 보기에도 사회초년생 같아 보였고 22살이라고 했습니다. 깔끔한 똑단발에 늘 웃는 표정, 선배인 제게 깍듯한 태도까지 처음으로 뭔가 심신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다른 동료에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게 유독 살갑게 굴었습니다. 제가 출근만 했다 하면 제 옆에 착 붙어서 사사로운 대화부터 일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조잘조잘 물어보곤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선배님, 어제는 뭐 드셨어요? 저는 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만나가지고 회사 입사했다고 한턱 제대로 쌌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보고 완전 회사원 다 됐다고 그러는 거 있죠? 안 하던 일 하려니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그 말 들으니까 그간 긴장하고 힘들었던 게 싹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선배님은 저처럼 신입일 때 어땠어요? 저처럼 막 힘들고 그랬어요? 아니다. 선배님은 원래 신입부터 일 잘했다고 그랬지? 그럼 저랑은 다르겠네요. 아, 부럽다. 저도 언제쯤이나 일이 익숙해지고 베테랑이 될까요? 걱정스러워요. 늘 그런 이야기를 제게 했고 어느샌가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가정이 있고 딸이 있다는 걸 잊을 만큼이요. 신입 또한 제가 가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꼭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신입과 저는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었고 제 차로 몇 시간씩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한강변에 가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나면 미친 거라고 하던데 제가 딱 그랬어요. 제대로 미쳐서 일말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내연 관계같이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니 그저 마음을 터놓는 우정 같은 거라고 포장해 뒀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만남을 지속해 오던 가운데 사이가 깊어지다 보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아내에게 들킬까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가던 제가 한 주의 요일을 정해서 신입과 만나는 날이 아니면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아내의 육아를 도왔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인지 제가 못 본 새에 그새 아이가 많이 자라 있었죠. 유난스럽게 잠투정, 밥투정하는 것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결국엔 아내가 혼자서 다 이루어낸 것이었겠지만요. 바람을 감추려고 바람 피우는 남편들이 본처에게 안 하던 짓을 다 한다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뒤늦게 아이를 봐주는 척하고 괜히 아내가 좋아하는 걸 사들고 가고 주말에도 매일 외출하던 제가 집에 붙어서 청소를 하고 그랬으니까요. 저는 몰랐겠지만 아내는 분명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겠죠. 요즘 당신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외형적으로 뭐가 달라졌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표정이나 말투가 꼭 나랑 처음 만났을 때랑 느낌이 비슷하다고나 할까?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꼭 아니다. 내가 무슨 소릴. 내내 일이 바빴는데 요즘에는 좀 한가해져서 그래. 뭐 안 하던 짓 하려니 이상한가 보네.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하는 것뿐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저거 빨래통에 있는 거 빨면 되는 거지? 내가 해놓을게. 당신은 안방에 누워서 좀 눈 좀 붙여. 갑자기 가정적인 남편인 척하면서 틈틈이 신입과 연락은 주고받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회사라고 둘러대며 짧게 통화를 하고는 만나러 나갔죠. 당연히 아내가 모를 거라는 전제하에 말이에요. 그리고 만남이 길어지니 신입도 제게 하나둘 요구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선배님, 적어도 주말에는 저한테 시간 내요.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좀 머무르다 가요. 요즘에 너무 저한테 소홀한 거 알아요? 그럼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아내에게 찔려서 가정에 충실한 흉내를 좀 내니 본인에게 무심한 것 같다면서 조금씩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적당히 해줬다라는 생각으로 또다시 집에 소홀했고 이미 진작에 내연녀가 돼버린 신입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빠졌어요. 정신 못 차리고 과감하게 바람을 피웠던 것이죠. 그런 관계를 몇 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입은 대리를 달았고 저는 과장 직함을 달았죠. 회사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저와 내연녀는 거리를 잘 유지하며 철두철미하게 내연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당연히 딸아이도 자랐고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미숙아라 걱정했던 딸아이는 겨우 초등학생 6학년이었지만 저를 닮았는지 또래보다 키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미스코리아 시켜야겠다고 주변에서 그렇게들 이야기했고 저와 같이 다니면 멀리서 보면 키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딸아이 키가 다 자란 것이었을 거예요. 좀 빨리 자란 셈이죠. 딸아이는 저보다는 거의 아내와 붙어 지내고 저와는 대화도 많이 하지 못했지만 딸아이는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아빠와 마주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보니 아쉬운 마음에 그랬겠죠. 그럴수록 제가 아이를 더 챙기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쁜 아빠인 저는 아이를 볼 시간을 줄여서 내연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아이와의 유대감이 현저히 낮았죠. 그래서 아이가 절 아빠라고 반기며 좋아하면서도 어떨 때는 어색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잘 다니면서 아버지로서 노릇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돈만 주고 정은 안 주는 아버지로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막 들어온 제게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뻔뻔하게도 당신이 뭔데 무슨 연유로 이혼 서류를 내미냐고 물었어요. 뭐야 지금? 이게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온 사람한테 할 짓이야? 앞뒤 없이 다짜고짜 이게 뭐냐고?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가장이 어디 있냐? 따박따박 월급 한 푼 안 건드리고 다 갖다 주고 우리 가을이 낳고 당신 일한 적 있어? 없지? 내가 내내 죽어라 벌어다 바친 게 고작 이혼 서류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아내가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조금 편해지면 돌아오겠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닐까? 여기서 뭘 더 얼마나 더 기다려. 당신 우리 애 보기도 민망하지 않아? 그 여자 키가 우리 애만 하더라. 난 처음에 당신이 애랑 있는 줄 알았지 뭐야? 그런데 같이 서 있는 게 우리 애가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둘이 너무 가까워 보이더라고. 당신 우리 가을이랑 손 한번 잡고 걸어본 적 있어? 없잖아. 그 여자랑은 다정하게도 팔짱 끼고 걷더라. 하긴 나랑도 없지. 뭐 남들 하는 것처럼 증거 남겨서 보여주고 소송 걸고 그런 거 나 싫어. 아마 나 혼자였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근데 당신 가을이 아빠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자. 처음에 내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다가도 당신이 애 보면서 웃길래 힘들어도 정이 붙나 보다 했거든? 근데 그게 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 당신 그 여자랑 연락하고 만나고 할 때 웃던 표정으로 나나 우리 가을이나 그렇게 보고 웃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당신 미간이 펴진 일이 드물다고. 난 혼자서 미리 정리 다 했어. 그러니까 당신 말 더 들을 것도 없고 도장만 찍어주고 나랑 법원만 가주면 돼. 아내는 딸아이가 없을 때 제게 조심스레 이혼을 권했습니다. 어쩌면 아내 딴에는 분노를 많이 억누르고 딸아이 아빠로서 체면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아직까지도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내는 그 당시 제가 회피형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혼한다고 해서 내연녀와 제가 무슨 사이가 되고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랬기에 분쟁이나 소송도 원하지 않았고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합의해서 헤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소송 없이 이혼 절차를 밟았으나 저는 제가 모아둔 재산 전부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아이의 양육비를 책임지겠다 했죠. 아내가 저를 배려했듯 저도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그래도 짐 같던 아내와 딸, 준비 없이 제가 가진 가정이 모두 다 나가고 사라지고 나니 후련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집에 허탈하게 앉아 뒤늦은 후회를 하는 저뿐이었죠. 법원에서 정해준 아이를 만나는 날이 있었으나 아내는 제가 원하고 아이가 원하는 날이면 언제든지 상관없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외도로 이혼당한 제 입장에서 먼저 딸아이를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건 어려웠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고 반년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굳이 제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딸아이에겐 연락이 종종 왔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도한 사실은 모르는 듯 했어요. 아빠 뭐해요? 아빠 밥은 먹었어요. 오늘 비 온대요. 차 조심하세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개도 답장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문자들의 하나같이 다 눈물이 났어요. 제 손으로 키우지 않고 그저 외면했던 딸이라 깊은 애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앞에 안 보이고 떠나가니 그렇게 애달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런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면서 내연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고 멀어지게 되었죠. 당신 요새 나한테 왜 그래? 혹시 나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나도 피해자야. 난 당신이 이혼하길 바라지 않았어. 그저 지금 같은 관계 유지하고 당신 가정도 잘 유지하길 바랬지. 당신도 그렇지 않아? 그러게 왜 걸려서는. 아, 내 탓하려거든 집어치워.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인 거니까. 그리고 이 지경까지 왔으니 우리도 끝내. 지겨워졌어. 그러던 중에 그 내연녀는 회사 내 다른 동료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정을 깬 것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끝까지 묵인하는 것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주제도 못 되었죠. 그리고 제가 답장을 하지 않아도 딸아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딸아이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저 아이와 아빠들처럼 둘이서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다음에는 이런 데 가지 말고 우리 학교로 와. 학교 교문 앞에 나 데리러 와. 그리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우리 반 교실 보여줄게. 그러니까 다음 약속 날에는 이런 데 표 사놓지 말고 그냥 교문으로 와. 알겠지? 생각해보니 저는 딸아이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를 끌고 데리러 가본 적도 없고 비 온다고 우산 한번 갖다 줘 본 적도 없었더군요. 그런 소소한 걸 해보고 싶어서 아이가 절 학교로 불렀다는 것도 아주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쩌면 딸아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아이와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아이와 만날 때 늘 아내는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일을 시작했어. 아빠가 돈을 많이 줘서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닌데 엄마가 이제 자기를 찾고 싶대. 나한테서 받는 행복이랑 엄마가 일하면서 찾는 행복이 다른 종류의 행복이래. 그래서 내가 허락해줬어. 지난주부터 출근했어. 엄마 되게 장하지?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랑 내 걱정하지 마. 나랑 엄마 되게 잘 찾아가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행복을 좀 찾아. 미안해서 나랑 엄마한테 애쓰는 거 말고 아빠 자신한테 행복한 일 꼭 찾아. 나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진첩에도 없고 내 기억 속에도 없더라고. 아빠 웃는 모습이. 나 때문에 행복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아무렴 그게 뭐가 되었든 괜찮아. 그때 딸아이가 고작 중학생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들은 말이 중학생짜리 아이에게 들은 말인가, 그리고 그 말이 이렇게 위안될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책맞게 어린 딸아이 앞에서 주체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없는 편이에요.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울지 않은 게 아니라 울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남은 어머니와 어린 나 자신을 어떻게 책임지지라는 막막함에,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무거워진 가장의 무게에 압도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자주 만났어요. 격주로 주말에 보기도 하고 평일 중 제가 시간이 나거나 딸아이가 시험을 마치거나 하면 보기도 했죠. 딸, 우리 이번 달에는 언제 볼까? 아빠 이번 달에 연차 2개나 쓸 수 있어. 주말 껴서 제주도라도 한번 갈까? 아니면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시간 알려줘. 여행? 정말 좋지 나는. 그런데 이번 달에 중간에 시험이 있어. 그래서 아직은 날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시험 성적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 정해지면 문자 보낼게. 나중에는 그게 제 삶의 낙이 되어 있었어요. 딸아이를 만날 생각에 들떠서 회사에서 내내 웃기도 하고 중간중간 나눈 통화나 문자에 기뻐하기도 했죠. 그리고 딸아이와 만날 때 간간히 아내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아내가 취업하여 자리를 잡았다던가 승진을 했다던가 딸아이와 아내가 어떤 일로 싸웠다던가 속속들이 알게 되었죠. 엄마가 요새 나한테 관심이 너무 과하다니까. 글쎄 어제는 내 책상 서랍도 막 뒤진 거 있지? 내가 엄마한테 말한 적 없는 내용인데 엄마가 막 알고 있길래 보니까 나 몰래 내 일기를 엄청 훔쳐봤었더라고.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거는? 그래서 완전 대판 싸웠어. 관심이 심해. 나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엄마한테 아니다. 좀만 더 크면 엄마한테 내가 막 잔소리할 거야. 두고 봐. 그리고 양심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나도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되돌아가면 원래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딸아이를 계속 만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은근슬쩍 재결합을 꿈꾸었죠.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새 완전 사춘기 소녀 같아. 나한테 옷 입은 거 어떠냐고 수십 번도 더 물어보고 어떤 날은 거울을 한참 보기도 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웃기도 하고 누가 있는 것 같아. 엄마에게도 다시 봄이 오는 것 같던데? 아내에게 누군가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잠시나마 가졌던 마음을 급히 감추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났다니 나랑 살 때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딸아이가 입시가 가까워지면서 공부를 이유로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제 유일한 낙이었던지라 좀 아쉽기는 했어요.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서 딸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날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뭐라도 사주고 가려고 말이죠.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또래들보다 키가 큰 제 딸이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보자마자 반가워서 차에서 바로 내리려는데 차문을 살짝 열었을 때 바로 앞에 있던 차에서 웬 남자가 내리며 제 딸을 불렀습니다. 가을아, 여기. 아유, 뛰지 말고 조심. 딸아이는 제 차보다 그 남자를 먼저 발견했고 제게 달려올 때와 같이 기쁜 얼굴로 그 남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엄청 신나하면서 오, 아저씨!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엄마는 안 보이네. 엄마는요? 엄마는 집에 먼저 가서 밥하고 있어. 네가 닭볶음탕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 손 많이도 가는 거 먹고 싶어 한다면서 툴툴대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른 가자. 배고프지? 엄마가 엄청 맛있게 해놓는다고 해서 아저씨도 기대 만빵이야. 얼핏 듣기에도 하루 이틀 아는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딸아이와 만나면서 아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듣긴 했지만 그새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한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딸아이가 그리도 가깝고 편해 보이니 기분이 참 이상했죠. 저는 딸아이가 탄 차가 떠나고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차를 대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제가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작 아내와 딸을 저버린 건 저였는데 말이죠. 딸아이 시험이 모두 끝이 나고 오랜만에 만나던 날 웬일로 아내가 같이 나왔습니다. 못 본 새에 아내가 이렇게 생겼었던가 싶을 만큼 나이는 들었으나 기품이 있어졌고 딸아이 얼굴이 아내에게도 보였어요. 아내는 딸아이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가 음료를 주문하러 간 틈을 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결혼하게 됐어. 재혼. 좋은 사람이야. 이미 우리 가을이랑도 친하고 만난 지 4년 정도 됐어. 아마 당신이랑 만날 때보다 횟수는 더 되는 것 같네.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을이랑 사이가 좋아. 아직 새아빠라기엔 이르고 친구같이 친해. 그 사람이 가을이 딸로 받아들이고 재혼하고 싶다고 먼저 말했어. 그렇다고 당신이랑 애랑 인연 끊어라 보지 마라 그런 말 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 사람 다 이해한대. 그러니까 지금처럼 편하게 만나.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 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아내가 재혼했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는 편하게 만나라는 말 하려고 나온 거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고마울 뿐이었죠. 아내 말대로 저는 아내가 같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내의 재혼 소식에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아이는 편하게 만나라 말하니 고마웠죠. 끝까지 날 배려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었고요. 아내의 재혼 소식을 들은 후 그 다음에 딸아이를 만났을 때 선물을 주었습니다. 엄마, 재혼한다고 들었어. 그런데 그날 아빠가 미리 전해들은 게 아니라서 선물을 못 주었더라고.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향수야. 너 낳고는 이 좋아하는 향수도 안 뿌리더라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전해줘. 미안했다고. 그리고 가을아,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한테 정말 나쁜 아빠였어. 그것도 미안해. 그리고 네가 아직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우선은 그런 아빠를 받아줘서 고마워. 챙겨줘서 고맙고. 이제 새아빠 생겼으니까 아빠한테 주는 정 네가 편할 대로 나눠도 좋아. 꼭 의무처럼
아빠를 만나주지 않아도 돼. 괜찮아. 새아빠는 나중에 만나게 된 인연이지만 아빠랑 나는 피를 속일 수 없는 사이야. 그 누가 뭐래도 불변의 부녀 사이라고. 그러니까 새아빠는 새아빠대로 내 아빠고 아빠는 나한테 무조건 아빠야. 아빠야말로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아닌 척했지만 나름 딸아이의 말에 안심이 되었죠. 앞으로도 쭉 볼 수 있을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겼던 저의 이전 내연녀 그녀가 제가 일하던 본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돼서 돌아왔더군요. 회사 사람들에게는 그저 협의 이혼이라 이야기가 들려왔죠. 돌아오긴 했지만 부서가 달라 소문만 들었지 마주할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저를 붙잡더니 이야기를 좀 하자더군요. 거의 10년 만이었습니다. 어색해하며 서로 보지도 못하고 주저하던 중에 내연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와 내연녀가 만나온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다고요. 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어쩌면 당해도 싸다 그럴 거예요. 당신이랑 내가 바람을 피웠지만 이 세상에 당신이랑 나밖에 몰랐잖아요. 당신 와이프랑. 입 무거운 당신 와이프. 그때는 이해 안 갔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뭐든 금방 들통난다는 걸 당신 와이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감추면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나만, 내 입만 닫으면. 그런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된 순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제 자신한테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데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내가 바람 피운다고 따졌다가 그 화살이 고스란히 내게 튀면 어쩌지? 알고 보니 남편이 내가 바람 폈던 걸 알고 있으면 어쩌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만약 내가 떳떳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수십 수백 번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바람 피운 건 남편인데 남편이 키우겠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러라고 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지만 저는 이미 속으로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바람을 핀 입장이라 동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라고 했어요. 양육을 남편이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도 아이 보러 자주 가고 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애도 못 보겠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던 상대랑 재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 아이를 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 빼고 그 여자랑 남편이랑 애랑 같이 찍은 사진을 봤는데 나만 빠져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가 보고 싶어도 안 본 지 꽤 됐어요. 제가 괜히 양심에 찔려서요. 나 많이 후회해요. 당신이랑 바람 피운 거, 그 과거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싶어요. 매일매일이 괴로워서 잠도 못 자요. 당신은 어때요? 어떠냐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걸까? 이 여자가 느끼고 있는 걸 나도 고스란히 느끼고 같이 괴로워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자아성찰 없이 내 아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준 관계 그대로 편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또한 부끄러운 인생인데 왜 그동안 그리도 떳떳했는가 급격하게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그저 내 감정과 상황에만 휩쓸려서 내 지난 과거가 창피한 일임을 잊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딸아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무것도 몰라서 절 아빠라는 이유로 만나주지만 나중에 더 커서 성인이 되고 내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날 이해할 수 있을까 무서워졌습니다. 사실을 알고 절 비난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사실을 알고 절 뻔뻔하다고 자신과 아내를 기만했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딸아이를 만났고 아내가 제게 재혼을 고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딸아이와 거리를 두겠다고 사실대로 말하러 가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제 계획은 아내의 집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침 딸아이와 아내, 그리고 아내의 재혼 상대자가 같이 걸어오고 있었고 누가 봐도 사이 좋아 보이는 가족 같았습니다. 그 앞에 제가 당당히 서서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활짝 웃는 아이를 다시 한번 보고 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딸에게 그 어떤 인사도 이야기하지 않고 저 혼자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전처에게만 제가 비켜주는 것이 딸아이 정서에 좋을 것 같다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는 어쩌면 끝까지 비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 속 편하고자 모든 걸 정한 것이었으니까요. 회사도 옮기고 거주지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락처도 다 바꾸었죠. 본 거주지인 서울을 뒤로하고 충북 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고 어쩌면 그때도 회피형도 비었어요.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텔레비전을 끼고 보면서 소주 한 병에 두부 한 모를 먹었어요. 꼭 막 출소한 사람처럼 굴었죠. 제가 제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었어요. 벌 받을 주제도 못 되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참회를 하면서 죄책감을 덜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년을 살았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의 말로가 다 나같지 않을까 싶었어요. 꼭 벌을 받는 것처럼 병이 생기더라고요. 하도 술만 먹고 밥을 끊어버리니 위암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살고는 싶었는지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술 예약을 잡고 병원 대기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한 임산부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휴, 배 많이 불렀네요. 몇 개월이에요? 2달 뒤면 나와요. 딸이래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날 닮았을까, 남편을 닮았을까. 처음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할까 하고요.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나 같은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다. 부모는 선택 못하는 게 네 한이겠구나. 하지만 나한테는 네가 복이야. 제 말에 산모는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헛웃음을 치며 제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기계처럼 유의사항을 말하는 의사의 말을 영혼 없이 듣고 있던 중에 아직 식사 못 하시는데 따님이 먹을 걸 잔뜩 사오셨더라고요. 저희 간호사들이랑 저한테도 감사 인사하면서 많이 주시고요. 어찌나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시는지. 그런 따님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우리 딸도 딱 환자분 따님처럼 바르게 컸으면 좋겠네요. 그럼 쉬세요. 계속 위잉위잉 말소리가 잘 안 들리다가 딱 그 말만 들리더라고요. 딸이라는 말이 들리고서부터 말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죠. 담당 의가 나가고 몇 분 뒤 그 딸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봐. 아빠가 비련의 남주인공이야? 사춘기 소년이야? 이렇게 가면 모르겠어? 할머니가 아빠 여기 있다고 알려줬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냐. 왜 혼자 궁상 떨면서 수술을 받아? 왜 나만 나쁜 자식 만드냐고. 속상하게 왜 그래? 꼭 어제까지 만나왔던 것처럼 따라있는 제가 무안하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등본에 아빠 딸로 돼 있는 거 몰라? 피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아빠랑 나는 부녀 사이야. 근데 뭘 그렇게 온몸으로 거부하고 그래? 그만 좀 해. 태어날 때까지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게 술을 왜 그렇게 퍼마셔? 미쳤나 봐. 딸아이는 제가 외도를 해서 아내와 이혼한 걸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비난은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서만요. 그리고 못다한 원망을 요즘에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제가 들었거든요. 아유, 그러게 바람 피우고 처자식 버리면 자기만 고생이라니까. 늙어서 이렇게 혼자 궁상맞게 살잖아. 또 내가 사준 영양제 안 먹었지? 아빠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 어떻게 내가 보내드려? 왜 사람이 철이 안 들어, 철이? 내가 철분제를 그렇게 사다 바치는데.
딸 이전에 전초는 제 인생의 은인이자 평생 보답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